네, 최근 들어 글로벌 IB, 즉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무라 예측연구소는 3%까지 내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람에 따라서 최경환 경제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상할 정도로 우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긴급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새 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좀 겪고 있고요. 우리 경제 역시도 상당히 불경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최경환 경제팀이 한국판 뉴딜 정책, 부양책 이런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위원님. 네.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에서 상당히 좀 그동안 우려 사항을 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는 해외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시각이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그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정책 당국이 결국 우리 경제를 망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5가지 논쟁이 있어서 시청자분도 많은 그 경제와 관련된 대화를 할 때 이 문제가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 경기 낙관론 논쟁이 있었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률 3.8%는 괜찮다 하는 이런 시각을 기재부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문제를 좀 정책 당국에서 좀 조율하는 문제가 나오죠. 하향 조정하는 즈음에 이미 그 하는 것 중에는 3.4%를 좀 낮췄죠. 그래서 경기 낙관론과 관련돼서 논쟁이 있었던 거에 연초 불과 2개월 전에 모습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렇게 논쟁이 됐던 이거는 뭐 고질적인 문제였었죠, 논쟁이. 그래서 뭐든지 그 경기를 부양하고 부양하려면 경제 입법이 국민의 조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입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게 당리당장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문제. 이것이 한국 경제를 상당 부분 이렇게 안 좋게 했다 하는, 저는 뭐 이 점은 가장 크게 먼저 꼽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방안을 놓고 지금도 소량 논려, 내일 금통위가 있습니다는 소량 논려하죠. 이건 뭐 시장과 하는과의 어떤 줄다리기, 이 논쟁이 계속되어 오는 것이 세 번째 논쟁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짧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플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인플레 디프레션이 아니다, 디프레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디프레션 국면에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물가 하락을 놓고 이 물가가 공급 측이냐, 수요 측이냐, 총공급 측이냐, 그 다음에 그 총수요 측이냐, 코스트 푸시 사이즈냐, 디멜드 풀 사이즈냐 이렇게 놓고 사실상 하는과 시장 간의 논쟁, 이것이 금리 인하라든가 정책 대응을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이 나는데요. 네. 이 논쟁이 줄다리기 하는 곳에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지만 사실 이 논쟁 때문에 정책 대응이 좀 늦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뭐 공감하지 않습니다는 정책 당국에서 경기를 망쳤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5가지 논쟁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참 안 좋은 상황으로, 안 좋은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뭐 지표 면에서 확인해봐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좀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작년에 2분기, 3분기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렇다. 국민들도 공감한다. 그러면 4분기서부터는 한국 경제가 좀 재궤도에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4분기의 성장률이 작년에 한 0.4% 정도 전기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올해 그 1분기 들어서는 이 GDP의 청소 항목결기에 대해서 소비도 좀 안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이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써야 되는데요. 지금 노후가 길다 보니까 일본처럼 이렇게 지갑을 닫는 이런 풍토가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소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수출 많이 안 좋죠. 수출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설비 투자 같은 것도 사실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뭐 해서 정책 단계 입지를 반영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실제로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우리
작년에 그 4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마무리됐습니다는 역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실적이 썩 좋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의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떨어져서 경제 활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프레이션. 이제는 디프레이션 얘기가 가능성이 없다 하시는 정책 당국자에서도 디프레 얘기가 입속에서 나오니까 사실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정책 당국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건설 지표. 네. 지금 이제 오랜만에 신규 분양 시장에서 줄을 선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이런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악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글쎄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 대외 기관이든 대내 기관이든 정도 차이가 있지만 잠재 성장률 웃돌 정도로 올해 성장률을 봤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몇 프로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3.5%다. 이렇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잠재 성장률 웃돌 정도로 대부분 예측 기관이 봤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사실 모두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불과 지금 3월 달 이렇게 12일이 이렇게 넘고 있습니다는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자막을 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10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이런 거 보면 작년 12월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 봤는데 3월 들어서는 3.4%로 해서 잠재 성장률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웬일인지 요즘 한일 간의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베 총리가 좀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혼수에이드에도 불구하고 네.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런 노무라 이런 연구소가 이렇게 나쁘게 볼 때에는 좀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감정이 아니냐. 섞였을까요? 네, 경제 외적인 네. 이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네.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과거에 노무라 경제 예측연구소가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까지 내려잡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든가 각 예측 기관을 통합해서 발표하는 게 네. 국제금융협회 IIF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경제를 4%까지 봤습니다는 지금 3.4%로 내려잡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3.4% 내려잡고 기재부에서 조금 내려잡겠다 하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는 네. 우리나라의 민간연구소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해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잠재 성장 밑으로 떨어져서 이들이 예측한다면 사실 GDP 갭상으로 보면 디프레 갭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물가는 지금 너무 낮긴 합니다는 더 낮아지는 담배값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국면에 떨어졌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예상치 놓고 GDP 갭상으로 이렇게 보면 디프레 갭이 발생해서 향후에 물가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한국도 디플레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 마지막에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은이 물가 안정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네. 한은의 전망치와 해외 인베스트뱅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최근에 수정치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로 하고 있는 2.5, 3.5%보다 낮은 수준이죠. 이게 물가 전망치가 사실 물가 목표치보다 이렇게 낮게 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플레 타겟팅선을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컬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인베스트뱅크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베스트뱅크들은 작년 12월 달에 1.7%이 자체도 굉장히 낮게 본 겁니다. 네. 지금 3월 들어서는 1.4%까지 내려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보면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거든요. 왜냐? 물건을 먼저 팔아야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해야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전가시켜서 네. 사실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나타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인과 테이스팅에서 생산자 물가가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전부 선행하는 건 아닙니다는
어쨌거나 그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선행성이 강한 생산자 물가를 본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국제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그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총수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의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됨에 따라서 사실상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결부돼서 생산자 물가도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볼 때는 향후에 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베스트뱅크들의 어떤 소비자 물가 하향 전망치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제팀도 다급해졌겠죠.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업들에게 임금과 배당을 올려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목을 놓고 이제 지금 많이 논쟁이 되죠. 임금 상승돼 가지고 임금 상승이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는데요. 오늘 시청자분께서 과거에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의 중점은 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이렇게 초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이 많이 이렇게 돼서 기업가 정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상태에서 사실상 기업들이 자금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의 그 자금을 지원해 준 쪽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었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한국의 경제 활동의 과거에는 그 주체가 됐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를 낮춰주는 예를 들어서 배당도 좀 가능한 적게 하라. 그다음에 임금도 올리지 마라. 그래서 기업 중시일 때 경기 부양될 때는 당연히 임금 삭감, 그다음에 배당 이렇게 제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자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기업가 정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비 투자 안 한다. 자, 그러면 설비 투자 안 하니까 성장 기반 끌어올리지 못하고 청년 실업률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의 중개 기능을 하느냐 하면 중개 기능을 할 때 금융기관의 이자 낮아, 금융상품 수익 낮아 하면 기업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은행에 이렇게 자금 중개를 통해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한테 욕망의 일치 정도로 해서 자금을 디스트리뷰션하는 기능도 약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럼 기업들이 현금을 싸두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유동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유동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민들이 소비가 GDP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국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기업들의 그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임금 올려라. 그럼 그 국민들 주지 않느냐. 배당 올려라.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하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주머니와 사정이 괜찮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쓰게 되고 쓰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총산업별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우리도 한 65% 이상 올랐으니까 결국은 성장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최경환 경제팀에서 보면 임금 삭감, 배당 증대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경기 부양 대책인데 임금 인상이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배당 증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어떤 경기 부양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경기 부양을 해서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내놓는다라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만 여러 다각도로 시각을 좀 갖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임금을 올리는 방안이 과연 경기 부양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두 가지 각도입니다. 네.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라든가 뭔가 해서 내수 확대 얘기지만 사실상 내수 확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씀씀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자산을 많이 여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지 내수 확대가 되는 이런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지금 어느 계층에 맞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청년분들한테 사실 20대 30대한테 쓰시오 하면 아유 쓸 돈이 없죠.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쓸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50대 이상의 이런 그 자산 계층들이 써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 100세까지 산다 하다 보니까 수명도 길으시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100세까지 산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은퇴 앞두고 있지. 은퇴 기간은 길어졌지. 자 아무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속이 쓰라 그래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실상 그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위 내수 확대의 일종의 촉매제 역할, 일본의 엔저가처럼 촉매제, 단초 역할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방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내수 확대를 위한 마중물 투자다, 마중물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다 사실 임금 삭감보다는 임금 인상을 해라. 왜냐? GDP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가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임금 삭감보다는 임금 인상 쪽으로 해라 하는 것이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금리 인상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는 게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좀 올라야 되는데 임금 상승이 안 올라가거든요. 요게 좀 올려줘야 미국에서 GDP 기여도에서 70%가 하는 민간 소비가 증대해서 경제가 지속 가능한데요. 그런 측면의 학습고도 입장이거든요. 그런 흐름에 사실상 글로벌 추세에 맞는 것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느닷없이 올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지금 하나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어제 1120원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이종통화 쇼크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종통화에 비해서는 워낙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임금 상승과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요. 자, 지금 기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 활동에서 기업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기업 보면 이 모양새, 저 모양새 두들겨 패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 근로자 임금 삭감까지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또다시 기업 포기가 어려운 환경이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임금 상승을 하라 그러면 기업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홀대당하는 이런 풍조가 되기 때문에 자, 밖으로 나간다. 차제 밖으로 또다시 나간다. 그러면 한국 내 산업 공동화 문제를 발생하겠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논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임금 상승이라는 부분이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를 증대시키지 않으려면 생산성 증대가 전제돼야 된다. 임금 상승이라는 것은 생산성 증대가 전제가 되고 이것을 근로자분들도 뭐 앞으로 춘투 하는데 반드시 인정시켜야 된다. 그 생산성이 증대가 되지 않는 전제가 되지 않는 임금 상승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서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보면 고령화 문제든 사교육 문제든 가계부채 문제든 이게 이렇게 생산성을 갉아먹는 자연스러운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 증대가 되지 않고 느닷없이 지금 상태에서 상황 논리에 맞춰서 임금 상승을 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 논리는 자칫하면 생산 코스트가 증대해서 기업이 그래도 한국에 있는 기업조차도 밖으로 쫓겨가는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금 상승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가에서 전제조가 될 것은 완전 생산성 증대. 그래서 소위 실질임금 이렇게 상승률에 대해서 그 실질임금 코스트의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가지 않는 이게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목임금 상승률 생산성 증대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명목임금 상승률에 생산성 증대를 빼면 그게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코스트가 되는데 그거는 늘리지 않게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분도 지금 임금 인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그래 이 시기를 타서 4월달 5월달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생산성 기회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임금 인상이라는 논리가 경기 부양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금도 올려주되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준 요건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임금 인상에 따른 비판도 좀 의식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82년 전이군요. 미국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인데 말이죠. 이 한국판 뉴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1982년이 아니라 1930년대. 33년, 82년 전. 82년 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시와 지금에 비교해서 사실 어떤 상황일까 했을 때는 소위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년 전에 미국의 이렇게 케인지언 이론이 낳게 했던 그 배경으로 할 때는 일단은 크게 중요한 게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이 있으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부의 재정 사정이 괜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국가가 끄는 주도력이,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에서 보면 그와 같은 본래임의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죠. 재정과 통제력. 재정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과거처럼 무서웁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게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정책 당국의 가베이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가미해서 사실상 재정 부분에 약화되는 부분을 더 이상 약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에 이렇게 자본을 참여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구상되어 왔죠. BTL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BT 방식이라든가 BTL 방식이 계속해서 놓여 왔는데요. 네. 지금 뭐냐면 성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얘기했던 BTL 방식, BTO 방식의 중간 형태인 제3의 방식을 취하겠다. 이것도 좀 모호한데요. 어쨌거나 그냥 배경은 민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정부의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사업을 한다. 그럼 문제는 민간의 자본 참여를 할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요. 공공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때 이때 민간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면 수익성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 수익성 보장 측면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준다. 재정으로 해준다. 이런 쪽에 사실상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이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민간 참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재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민간에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자본 참여시킬 때 행정규제가 되면 정책에서 보면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해서 사실상 그 내부 시차가 있고 네. 외부 시차가 있는데요. 이 내부 시차 문제는 정부가 줄여준다 하더라도 외부 시차 문제에서는 행정 규제가 많으면 외부 시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을 빨리 좀 주게 민간 참여를 이렇게 공공사업에 진출할 때 그 시기를 줄이겠다 해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문제 그걸 같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여건을 감안해서는 비교적 고심했던 흔적이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뭐 민자 사업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최경환 부총리가 야심차게 언급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일단 민간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 현재 우리 상황 봤을 때 어떤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네 가지 성공 요건을 얘기하죠.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최경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하려면 뉴딜 정책 본대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정책 당국의 어떤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제가 답을 하지 않고 시청자분의 이렇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뉴딜 정책 이끌면 정부가 추진한다 해서 사실상 이것을 따라오겠느냐 하는 리더십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현 경제팀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데요. 시청자분한테 민감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개인적인 얘기다 하면 과거보단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과의 소통. 왜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킬 국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금의 뭐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의 공공 부분에 투자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민간 참여할 거예요. 뭐 교도소를 진대든가 뭔가에서 사회 간접 자본이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통화정책이 서로 정책적으로 조율돼야 됩니다. 민간 자본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대부분 다 민간 자본 문제는 이자 문제가 있을 거고 금리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조가 되지 않으면 공공부분이 국민의 조세를 통해서 자율적에 해서 지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정책의 전제가 제기되거든요. 이게 최경환 경제팀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성공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이다 하는데요. 그 대목에서 시장자분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지금 갖춰졌느냐, 단순히 의욕이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를 맡기겠습니다. 네. 자, 그런 성공의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얘기들을 더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확실히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얘기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누체 걸쳐서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앨런 거시경제 패러다임 해서 그 정책이 유행하는 기조가 지금 세계 각국들이 추진하는 배경을 한번 잘 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재정이라는 문제는 지금은 국민들이 사실상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정부와 국민과의 가불관계가 많이 수평적 관계가 된 상태에서는 국민이 정책의 주도권에 있어서 상당분이 위상이 강화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조세와 관련돼 있는 이런 재정 정책은
사실상 각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과거처럼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처럼 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안기부에 끌려가 이런 사회가 분이면 재정정책에 이런 정책으로 정책을 주도해서 이 정책이 막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앨런 거시경제 패러다임대로 통화정책을 더 우선순위이거든요. 네. 정책당국 입장에서 통화당국에서도 좀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고심은 하시겠죠? 올해 고심이겠죠. 3월에 뭐 우리 자막에서 나오고 있는 금티업에서 보면 아직도 90% 이상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율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금리는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한국은행이 그좀 고심하는 점은 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다시 잠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뭐냐? 우리도 돈 푸는 게 나서죠. 근데 방식은 바뀝니다. 미국의 국채 매입이라든가 유럽의 국채 매입이라든가 일본의 발권력이 아니라 이 발권력도 이제 우리는 조금 감안되어 있는데요. 한국주택공사, 금융공사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액시키면 한국주택공사로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재원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주택시장이 살아야 체감 경기에 개선하는데 가장 좋으니까 이 고금리 주택담보들 저금리를 놔준다. 이게 소위 네거티브 에셋 매니지먼트다. 이거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이 파지티브 에셋 매니지먼트, 여러분이 얘기하는 보통 많이 하는 정해재테크 시대, 있는 자산 굴리는 게 아니라 부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게 정책적으로 돈 버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막을 한번 붙여줄지 모르겠습니다는 금융중개 기능, 예. 중개 대출 한도 유도 문제. 근데 네. 요거는 있잖아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문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대기업은 지금 담보가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아주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거 유도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이라든가 배당 증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 자금 중개할 때 네. 유동성 지원을 혁신성이라든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이렇게 리스크 부서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이 증권사에 좀 맡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이렇게 담보만 찾는 이 시중은행에 맡기지 말고 예. 증권사의 알겠습니다. 기능을 좀 확대해라 하는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네. 지금의 그 적정 환율 수준을 기할 땐 1080원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작년 11월 때 한국 원달러 환율을 제가 오늘 언제 방송했나 그 한번 정확히 찾아봤어요. 작년 11월 때 원달러 환율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1150원 이상 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것이 좀 보조가 돼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제발 이제는 여든 야든 정책 당국 사이든 어디든 제발 좀 논쟁만 좀 하지 마라. 한국 경제는 지금 막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죽겠다 네. 하는. 그래서 뭐 조금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네. 예비적으로 그냥 알려주면 쉽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쉬운 정책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 손바닥이 딱딱 들어맞는 손발이 맞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